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의 골조별 자재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기초공사 및 외장 마감, 인테리어 등은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골조를 어떤 것을 선택하든 거의 상관없이 같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골조를 경량 철 골조로 했든 철근 콘크리트로 했든 인테리어에 돈을 얼마를 쓸지는 그냥 또 다른 선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경량 목구조, 경량 철골조, ALC 세 가지 골조에 대해서 기초공사를 제외한 골조 자재비가 얼마가 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자재비만 하는 이유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은 그림과 같이 생긴 100제곱미터, 약 30평을 모델로 하겠습니다. 내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관, 방 2개, 화장실 2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로 구성된 평범한 집입니다. 가로로 12.5m, 세로로 8m, 100제곱미터입니다. 평면 구성은 오늘의 주제와 별 관계가 없으니 대략으로 구획만 정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창문이나 현관 등은 뚫지 않았습니다. 창호나 현관 부분은 골조 자재 자체는 투입이 안 되지만 자재가 남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뚫어서 계산하든 없이 계산하든 자재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골조 자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바닥, 외벽, 내벽, 지붕의 면적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이미 위에서 구했습니다. 그 다음 지붕은 그림과 같은 박공 지붕이라 계산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마도 100제곱미터는 넘겠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112제곱미터입니다. 바닥보다 많이 넓지는 않군요. 외벽은 높이 3m로 했습니다. 그림 참고하세요. 보통 골조 자재들이 한 층의 높이를 3m 정도로 가정하고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너무 낮은 벽체나 너무 높은 벽체는 자재를 많이 소모합니다. 외벽의 면적도 계산을 좀 해야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실 계산 안 하고 몇 번 마우스로 누르면 뚝딱 나옵니다. 외벽의 면적은 139제곱미터입니다. 내벽도 면적을 구합니다. 가장 복잡하죠. 면적을 구해보면 96제곱미터 나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오히려 외벽보다 면적이 작네요. 이상 구한 면적을 정리해보면 바닥 100, 외벽 139, 내벽 96, 지붕 112제곱미터가 됩니다. 합계는 447제곱미터입니다.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외벽, 내벽, 지붕 등의 면적이 바닥 면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복잡한 설계를 해도 대략 이러한 분포를 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어떤 골조든 자재비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ALC부터 해봅니다. ALC는 모든 벽체와 지붕을 ALC 블록 또는 판넬로 작업하고 ALC 가격은 세제곱미터당 가격이 있으므로 벽체의 두께를 생각하여 부피를 구하면 쉽게 얼마의 비용이 들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바닥 단열 비용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골조에서 바닥 단열은 같은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정한 바닥 단열재는 나등급의 경우 150mm입니다. 물론 해당 건축물의 위치나 난방 방법 등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 내용을 너무 깊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단열의 정석 1, 2, 3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등급 단열재에 해당하는 비드법 1종 1호 두께 150mm의 제곱미터당 가격은 현재 14,815원 정도입니다. 이 가격은 자재 가게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편리를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하는 자재 가게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바닥 면적이 있고 제곱미터당 단열재 가격도 나왔으니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14,815원, 148만 1,500원입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떼도 춥다는 집의 대부분은 이 시공회사가 이 140만원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난방관 아래 단열이 안 되면 난방열은 모두 바닥이 다 흡수해버립니다. 법령에서 바닥 난방의 경우 더 강한 단열을 요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자재비도 얼마 안 하지만 바닥에 단열재를 까는 작업은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많은 시공사들이 이를 무시하는 이유는 그냥 해본 적이 없거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건축주들은 시공사가 이 140만 원을 빼먹으려고 안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몰라서 그냥 안 하는 시공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 바닥 단열 공사는 모든 골조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 ALC 구조의 외벽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ALC 블록을 외벽에 사용하려면 두께가 370mm가 되어야 합니다. ALC의 가격은 세제곱미터당 13만 원을 적용하겠습니다. 외벽의 부피는 외벽의 넓이 139제곱미터 곱하기 외벽의 두께 0.37m는 51.43제곱미터가 됩니다. 비용으로는 51.43 곱하기 13만원, 668만 5,900원이 듭니다. 내벽의 경우는 두께 250mm를 적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비용을 구해보면 312만원이 됩니다. 지붕의 경우는 두께 450mm를 적용하고 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지붕은 654만 300원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바닥 단열 148만 1,500원, 외벽 668만 5,900원, 내벽 312만원, 지붕 654만원. 여기까지 합산 1,782만 7,700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하면 되었는데 새로운 뇌진 관련 법령이 생기면서 조적조 골조는 내진 설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철골조를 세우거나 ALC 내부에 구멍을 뚫어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볼을 만드는 방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ALC 내부에 구멍을 뚫는 방식은 단열을 해치므로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철골조도 일부 손상해야 하지만 부피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철골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붕 트러스도 짜야 하고 기둥의 위치와 개수, 보의 위치 등에 따라 사용되는 철제의 양도 달라집니다. 제 계산에 의하면 195만원 정도 듭니다.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총 합계 비용 1,977만원, 2천만원 좀 안되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시공비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산이 더 많이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인건비가 다 다르고 시공 시간도 다 틀립니다. 같은 면적에 대해서 시공비가 2배, 3배씩 차이 나는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습니다. 열흘 일할 거 20일 일하면 그냥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시공비는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각 골조별로 자재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건축주님들이 시공회사들이 자재를 빼먹어서 돈을 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ALC의 예를 들자면 일단 건축주가 벽체 두께를 정해주면 어디서 뺄 데가 없습니다. 벽체나 지붕에 원치 않는 구멍을 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ALC의 경우 빼먹을 수 있는 부분은 바닥 단열이 유일합니다. 140만 원이죠. 골조 하나 세워서 140만 원을 더 벌려고 이걸 빼먹는 시공회사가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마도 몰라서 못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제 경량 목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세 가지 골조 중에서 가장 복잡합니다. 바닥 단열은 동일함으로 생략합니다. 외벽은 벽체 양쪽으로 OSB로 불리우는 합판, 그 중간중간에 구조재 또는 스터드로 불리우는 강목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강목 사이에 단열재를 채워 넣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각재 사이에 단열재를 넣습니다. 사람 손이 참 많이 가는 구조입니다. ALC와 비교해보면 ALC는 그냥 규격대로 벽체를 블록으로 쌓으면 단열이 완성되는 반면 경량 목 구조는 벽체를 세우고 사람 손으로 하나씩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경량 목 구조는 이 과정에서 실수든 무엇이든 단열재가 제대로 시공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주는 이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경량 목 구조는 벽체 안에 들어가는 강목, 즉 구조목의 두께를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벽체의 두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외벽의 경우 보통 2x6, 2 곱하기 6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 두께는 5.5인치, 즉 140mm입니다. 그런데 경량 목 구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글라스 울 24K는 이 두께로 법적 단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추가적으로 비드법 단열재, 즉 스티로폼으로 외단열을 추가로 해야만 합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하면 하자의 우려가 당연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건축주는 매우 꼼꼼하게 이 과정을 다 살펴봐야 합니다.
외벽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OSB가 우선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내벽도 마찬가지고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외벽, 내벽, 지붕 면적으로 모두 합하고 이것을 2배 하면 이것이 필요한 OSB의 총량입니다. 총 694제곱미터의 OSB가 필요합니다. 제곱미터당 OSB의 가격은 4,829원입니다. 총액은 649제곱미터 곱하기 4,829, 334만 9,394원입니다. 구조목은 400mm 간격으로 들어가므로 외벽, 내벽, 지붕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목조는 말 그대로 나무라 습기에 취약합니다. 습기를 막을 수 있도록 방습지, 투습지를 사용하여 감싸줘야 합니다. 외부, 내부 모두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것도 각 부분의 면적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방습지 가격도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목조주택이 숨을 쉰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목조는 습기에 약해서 내부든 외부든 공기가 마음대로 드나들면 안 됩니다. 공기는 습기를 포함하고 있고 이 습기가 목재에 스며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숨을 쉰다의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습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조에서 방습 공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재비는 얼마 안 드는데 매우 꼼꼼한 시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단열재를 채울 차례군요. 실제 시공 과정은 OSB 판넬 한쪽, 즉 외부를 먼저 시공하고 단열재를 채우고 다시 OSB를 덮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내부 OSB를 덮어버리면 단열 시공 내용을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덮기 전에 감리를 행해야 합니다. 단열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SB 벽체 내부를 채우는 것과 외 단열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이제 종합 합산을 해봅니다. 합계 1,369만 2,264원, 1,400만 원 정도 되는군요. ALC보다 약간 덜 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ALC보다 많은 시공비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경량철 골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량철 골조는 매우 간단하므로 요약만 하겠습니다. 벽체나 지붕을 구성하는 샌드위치 판넬의 가격만 알면 쉽게 계산이 됩니다. 시공 방식은 철골조를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샌드위치 판넬을 가공하여 붙여주면 됩니다. 바닥 단열 148만 1,500원, 외벽 판넬 180만 7,000원, 내벽 판넬 107만 5,200원, 지붕 판넬 238만 1,340원, 각관 195만원, C형강 87만원, 합계 956만 5,040원, 1,000만원이 좀 안되네요. 경량철 골조가 자재비가 가장 적게 듭니다. 더불어 시공 기간도 짧아서 시공비도 가장 저렴합니다. 경량철 골조가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열에서 하자가 발생할 우려도 적습니다. 적절한 샌드위치 판넬을 고르기만 하면 잘못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경량철 골조로 된 집이 단열이 안 돼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경량철 골조는 그 단순함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다 보니 건축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없거나 깊은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 공사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상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경량 목구조가 상당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경량철 골조보다 하자가 적습니다. 경량 목구조는 배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목공 기술이라는 쉽지 않은 기술을 습득해야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건축에 관한 기본 공부가 되고 경량철 골조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단열은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열 전도율을 감안하여 벽체, 지붕, 바닥에서 외기와 단절해야 하고 집을 기밀하게 밀봉하여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제가 집을 기밀하게 밀봉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숨을 못 쉬어서 큰일 난다고 하시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를 시공하는 방식이 철근 콘크리트는 밀봉에 있어서 최고의 공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튼튼해 보여서라고 하지만 실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가장 좋은 점은 기밀성, 즉 밀봉이 잘 된다는 데 있습니다. 외부와 공기가 통해버리면
아무리 벽체 지붕 단열을 잘해도 허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작은 창이라도 한겨울에 하루 종일 열어놓고 지낸다고 가정해보세요. 보일러를 종일 돌려도 집안이 얼어붙습니다. 단열의 최고봉이라는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면 밀봉 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문을 닫은 다음 한쪽에서 강력한 모터로 바람을 뽑아냅니다. 이와 동시에 외부에서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뿌려주면서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는지 봅니다. 이 과정에서 연기가 거의 들어오지 않아야 패시브 하우스가 됩니다. 이런 집에 살면 답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창을 열어서 환기하면 됩니다. 필요 없을 때는 밀봉해야 합니다. 사실 아무리 밀봉해도 완전한 밀봉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숨막히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밀성과 관련이 있는 자재가 시스템 창호입니다. 시스템 창호는 상당히 비싼데 그 이유가 바로 기밀성 때문입니다. 닫으면 외부와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시스템 창호가 여닫이로 설계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닫이는 기본적으로 기밀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미닫이도 되는 시스템 창호는 아주 비쌉니다. 그만큼 복잡하죠. 아무튼 비싼 시스템 창호는 집을 숨을 못 쉬게 꽁꽁 틀어막는 일을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사회 문제로까지 발전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밀성은 생명과 관계된 이야기가 됩니다. 공기청정기를 아무리 돌려도 기밀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는 조그만 틈새만 있어도 들어옵니다. 오늘은 골조에 들어가는 자재비를 살펴보면서 시공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자재로 집을 짓는가와 집이 단열이 잘 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재를 쓰고 시공을 하면 잘하면 어떤 골조를 선택하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재가 더 인체에 좋으냐고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제대로 된 자재는 인체에 유해한지 테스트를 통해서 생산됩니다. 이러한 테스트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집이 숨을 쉬어야 한다는 식의 표현은 과학적인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집에 골조를 세우는데 과학이 중요하지 감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성이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전혀 다른 공법을 창안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골조 시스템은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만들어진 것이지 감성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특히 단열재는 화합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단열을 포기하지 않는 한 화합물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전원주택의 건축에서는 감리제도가 따로 없습니다. 사실 감리제도가 있다 해도 건축주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고 맡겼다가 낭패를 봅니다. 믿고 맡기더라도 알고 맡겨야 합니다. 단열이나 골조의 구조 등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는 집의 결정적인 하자와 별로 관계가 없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지을 때 인테리어 고민하는 것의 절반도 골조나 단열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이런저런 신경을 많이 쓰면서 기초공사 벽체 공사에 대해서 무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본 지식을 공부하고 시공사와 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충분히 공부하면 이 과정에서 제대로 시공 못하는 시공사를 변별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동영상을 제가 올린 이후로 조회수가 한 달 만에 100만에 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어디나 다 있는 평범한 내용들을 조금 쉽게 설명했을 뿐인데 말이죠. 댓글을 보면 뭐하는 사람이냐, 업자냐, 뻥튀기가 많다, 거짓말이다 등의 부정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집을 지어서 파는 경우보다 땅을 먼저 분양하고 집은 건축주께서 짓도록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분들이 도움을 원하시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많은 건축업 하시는 분들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공사들이 건축 시공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주분들이 정확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잘 지어주세요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공 방식의 장단점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실제 현장에서 겪은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 시공은 자재와 공법의 발달로 복잡한 이론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누구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비록 집을 직접 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공사가 내가 원하는 집을 짓도록 협의할 때 필요한 지식은 그리 어렵지 않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내용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건축주님들께 조그만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제가 원하는 이득은 다 취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득이 더 있냐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행복한 전원생활을 누리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에 만족하면 더 많은 분들이 전원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저한테 더 많은 고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전원생활의 출발은 제대로 지어진 집에서 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집에서 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